나는 늘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다. 아침이면 남편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아이들을 챙기고 틈틈이 직장 일도 병행하며 바쁘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나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살아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안의 균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 찾아왔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이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반신이 마비되었고 그때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병원에서는 꾸준한 돌봄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말만 남겼다.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은 자연스럽게 내 어깨 위로 떨어졌다. 남편은 회사 일에 매달려 하루 종일 집을 비웠다. 아이들도 학업에 바쁘고 시동생 내외는 외지에 살며 도움을 줄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나 혼자 시어머니 곁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스스로 다독였다. 아픈 어른을 모시는 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됐다. 하루 3끼 식사를 챙기고 약을 제때 드리며 거동을 도와드리는 일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에 부쳤다. 시어머니는 원래도 성격이 까다로운 분이었다. 칭찬이나 고마움은 인색했고 늘 불만을 먼저 내뱉는 분이셨다.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 청소는 했냐 안 했냐? 먼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넌 왜 그렇게 굼뜨냐? 내가 온종일 곁을 지키며 온 정성을 다해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꾸지람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꾹 참고 삼켰다. 아픈 분이니까 어쩔 수 없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남편은 회사 일 핑계로 도망치고 다른 가족들은 모른 척하는데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었다. 혹시라도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으면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하냐는 손가락질을 받을까 두려웠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주 내가 너한테 기대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말을 하곤 했다.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선택해서 결혼했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친구들의 연락도 뜸해졌고 내 일상은 온전히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한 번은 오랜만에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와 점심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나는 단칼에 거절해야 했다. 죄송해요. 시어머니 식사 챙겨드려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누군가의 간병인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불만은 더 커졌다. 내가 날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내가 더 아픈 거야.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못해서야 어디 쓰겠냐. 그 말들이 쌓일수록 내 안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자라났다. 밤마다 나는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언젠가 내가 이 억울한 세월을 반드시 보상받아야지. 아무도 몰라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 그렇게 나는 시어머니의 곁에서 매일을 버티며 살았다. 사랑보다는 원망이, 감사보다는 억울함이 앞서는 시간들. 하지만 아이들과 남편을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외쳤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 무심하고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진심을 내가 알게 되는 날이 훗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내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아침이면 간신히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간단히 식사를 차려드리고 그릇을 치우고 욕실에서 씻겨드리고 그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점심이 다가오고 다시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시어머니라는 한 사람에게 묶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참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말이었다. 내가 내 손에 달려있다니 참 서글프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서툴러? 내 친정엄마는 너한테 뭘 가르친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도리를 다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내 노력이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 하루는 너무 서러워서 남편에게 울며 말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시어머니 돌보고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답했다.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조금만 참아줘. 그 순간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조차 내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았다. 어느 날은 시동생 내외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이렇게 챙기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속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내가 하는 희생은 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손을 덜덜 떨었다.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희생만 강요당해야 하지? 밤이 되어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잠든 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잠시 숨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 좀 줘. 왜 이렇게 늦어? 나는 얼른 뛰어가 컵에 물을 담아드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차가워. 이래서야 내가 잠을 어떻게 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꺼져내렸다. 나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초췌한 눈가, 늘어진 어깨.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도 괜찮은 걸까? 내 인생은 언제쯤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시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혹시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닐까? 머릿속이 뒤엉키며 수없이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가끔은 시어머니 곁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남편도 아이들도 결국은 내가 이 가정을 붙들고 있어야 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무너져. 그런 생각이 나를 억지로 버티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 삶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운지 절실히 깨닫게 만들었다. 며느리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불평, 남편의 무관심, 시동생 내외의 무책임. 모든 게 한꺼번에 나를 짓눌렀다. 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시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쓰러지지만 않았어도 내 삶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그런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다. 나의 희생은 철저히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었고 내 마음은 끝없이 고립되어 갔다. 그럼에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그게 내 운명이자 내가 짊어진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는 나 자신조차 다 설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 절망의 끝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향해 어떤 선택을 남기고 있는지,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어느새 몇 해가 더 흘렀다. 나의 나이는 50을 넘겼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고생이 많으시다라며 짧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동정과 거리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조차 이제는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그저 습관처럼, 그리고 의무처럼 나는 시어머니 곁을 오갔다. 어느 겨울밤 시어머니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하며 몸을 떨었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달려갔다. 의사는 차가운 얼굴로 말했다. 환자분의 기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큰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셨지만 이번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토록 원망하고 그토록 힘겨워하던 분이었지만 막상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이 아니라 공허감이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운 채 여전히 날카로웠다. 물 좀 줘. 목이 말라 죽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건넸다.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신 뒤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왜 이렇게 미적거리니? 넌 끝까지 서툴구나.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 한 번의 고마움조차 듣지 못했다. 나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속으로 되뇌었다. 끝까지 날 괴롭히시는구나.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남편과 시동생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지만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병실 구석에 서 있었다. 가슴이 시리도록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깊은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해방된 걸까? 하지만 해방감은 곧 묘한 죄책감으로 변했다. 나는 내내 시어머니를 미워하며 살았고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화해하지 못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일까? 아니, 그저 너무 지쳤던 걸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없었다. 장례식은 차분히 치러졌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며느리 노릇을 잘했다. 고생 많았다라며 위로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치 비어있는 껍데기 같았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남편과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해둔 유언장이 공개된다고 했다. 나는 별다른 기대도 두려움도 없었다. 어차피 평생 모은 돈은 남편이나 시동생에게 가겠지. 며느리인 나는 늘 그렇듯 뒤로 밀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송두리째 깨뜨렸다. 고인은 본인의 전 재산 약 10억 원을 며느리에게 전부 상속한다는 뜻을 남기셨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다. 남편과 시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제가요? 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익숙한 시어머니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갈수록 내 심장은 벼락처럼 요동쳤다. 며느리야,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나는 성격이 고집스럽고 차갑게 굴었지만 사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네가 나를 씻겨주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겨준 덕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고마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평생 내게 짐만 지운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 모두 너에게 주고 싶다. 내 인생은 아직 남아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 세월 이제는 내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여행도 하고 웃고 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나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숨겨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미워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다. 그리고 이제서야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저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왜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속마음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눈물을 닦을 수도 없이 오열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의 긴 어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편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밤이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너는 왜 이렇게 서툴러? 물 좀 줘.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버티겠니? 그 목소리들은 평생 나를 옥죄던 쇠사슬 같았다. 그런데 그 모든 말 뒤에 감춰져 있던 진심이 이제야 눈앞에 드러난 것이다. 편지 속 글씨는 서툴렀고 문장은 삐뚤빼뚤했지만 거기엔 가식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감사와 미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울다 지쳐 새벽녘에 거울 앞에 앉았다. 그동안 주름지고 메마른 얼굴에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저도 끝까지 당신을 미워했어요. 단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고 다가갔더라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며칠 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은 싸늘하게 불어왔다. 묘비 앞에 서자마자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어머니. 그 한마디와 함께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나는 시어머니의 묘비의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저를 괴롭힌다고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을 앗아갔다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정말은 저를 가장 의지하고 가장 고마워하셨던 거군요. 미워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끝까지 마음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요. 내 울음소리는 텅 빈 산자락의 메아리처럼 퍼져나갔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마치 가슴속 깊은 돌덩이가 조금은 굴러내려간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시동생 내외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제 헌신을 알아주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제게 남겨주신 것도 제게 하고 싶은 삶을 살라는 뜻이었어요. 방 안은 고요해졌다. 남편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내게 말했다. 여보,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 미안해. 그제야 가족들은 며느리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얼마나 값진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긴 세월 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기 시작했다. 먼저 시어머니의 뜻대로 세계 여행을 준비했다. 가까운 아시아 나라부터 유럽의 작은 도시까지. 새로운 공기와 낯선 풍경 속에서 나는 조금씩 잃었던 나 자신을 되찾아갔다. 여행지에서 나는 여러 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시간은 흘렀고 나는 더 이상 억울함에 짓눌린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동시에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지난 세월은 고통으로만 남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 감춰져 있던 사랑을 뒤늦게라도 알게 되었으니 묘소를 다시 찾은 어느 날 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저를 믿어주셨던 마음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미워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길을 걸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인해 조금은 더 따뜻해져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끝없이 갈등만 이어졌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삶이었습니다. 서로의 진심을 말하지 못한 채 원망 속에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야 진정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을 감추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하루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말하지 못한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